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아들에게 경제 공부하는 아빠의 그린 점을 감안하여 존칭 없이 읽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핵심인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값은 국토 면적, 인구와 관련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세 가지의 핵심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이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km 내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의 36명, 프랑스의 119명, 중국이 153명, 독일 240명, 영국 279명, 일본 348명이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의 인구 밀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518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좁은 공간 내에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의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 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되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도시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몇 %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당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도시의 생활 공간은 미어 터진다. 도시에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족 분화다. 과거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 2인 소가구, 초핵가족 가구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전라남도 목포에, 아들은 대학 진학으로 청주에, 엄마만 서울의 아파트 본집에 사는 생활 분리형 가족 형태다. 이렇듯 주민등록의 통계 지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1인 생활자들이 통계로 드러나진 않지만 더 많다는 것은 통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분화로 가구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 하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의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이 절대 불변의 원리이다. 단연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의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공인이 장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내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여라.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1992년 혜성처럼 등장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해체 이후의 삶을 말하려는 것이다. 해체 이후의 세 사람의 생활은 예술과 사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세 단계의 분류로 한다. 예술 노동자, 예술 자본가, 예술 사업가이다. 첫째, 예술 노동자는 이준호다. 그는 한마디로 춤꾼이다. 춤에 관한 최고의 기술, 예술을 갖췄다. 그러나 춤이라는 육체적 행위는 나이 먹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준호는 빼어난 춤꾼이었지만 그룹 해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경제적 삶의 주인이 되기 힘든 직업이다. 둘째, 예술 자본가는 서태지다. 그는 음반 발매, CF 촬영 등 노동으로 번 소득으로 집과 건물 등 자산을 구축했다. 또한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의 저작권 소득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서태지의 자산과 저작권료는 그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소득을 만들어낸다. 보통 예술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델의 삶이다. 셋째, 예술 사업가는 양현석이다. 사업과 자원을 시스템화해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안전자산을 구축하는 것과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